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가제본 된 교재는 여러분들 뭐 밑줄도 안 돼 있고, 뭐 굵은 글씨도 안 돼가 여러분 좀 보기가 좀 힘드실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것들은 키워드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우편 사업은, 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자, 우편 사업에 대해서, 자, 우리 국가가, 또 특히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보호를 해줬다는 것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우편 사업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틀에서 보면 좀 양보를 좀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도 해주고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운송 요구권이라는 거는 우편 간서가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뭐 우체국 그 차량들이 다 뭐 파손이 돼가지고 배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옆에 어떤 뭐 트럭 회사라든지 그런 데다가 운송 사업 경영자한테 우편물을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게 따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갖다가 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간서는 이에 대해서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줘. 무조건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되, 자, 우리 이런 우편물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운송물을 좀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대상은 철도, 뭐 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사업 경영자 등이 있다.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시면 하나 요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운송사업 운송 차량을 갖다가 이용을 했으면 국가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송 요구권 관련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벌칙 규정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력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조력이라는 게 뭐니까 도움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우편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이나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상호당했을 때 뭐라? 주위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이 경우도 뭡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도와달라 했는데 안 도와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그렇죠. 도움을 준 사람한테는 적절한 보수를,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나, 일을 못했잖아요. 우체국 우편 간서에다가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게 상호 일반적이죠. 균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국가 비상사태 때의 조력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것은 뭐 전쟁 같은 그런 국가 긴급사태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이 우편 간서 외의 기관과 직원에게 뭐 교통수단이나 그 밖에 도움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거 거부하면 100만 원의 벌금 문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운송원 등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갑자기 우편물을 전달해야 되는데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논이나 밭을 그렇게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행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터나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100만 원 이하 역시 벌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당신이 통행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마늘밭이 쑥대밭이 됐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면제, 우편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과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 다리, 선장 등을 지날 때 통행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 그래서 이거 방해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나오면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보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선 요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선. 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박시킬 수 있게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이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다음에 적절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갑자기 우체국이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빚을 많이 졌다라고 하더라도, 자, 채권자가 와가지고 압류를 하더라도 뭐만은 하지 마라. 우편 업무와 관련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업무라고 되어 있죠.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부가 면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가, 이게 가세를 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 뭐 세금을 갖다가 매기지 않는다. 결론만 그렇게 알아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우편 업무와 관련되는 어떤 사업 그리고 매트에서는 보호 규정을 둬가지고 신속하고 어떤 적절한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보시면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되는데 이런 말도 여러분 좀 낯설죠. 그렇죠?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항해 중 침몰을 피하기 위해서 화물을 버려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가 이제 조난이 당했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 배가 막 가라앉아요. 그럼 무거운 물건을 막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배가 있으면 뭐 여기 뭐 다 이렇게 짐을 실었어요. 그럼 여기 삼성 물건이 있고 뭐 LG 물건이 있고 여기는 우체국 물건이 있다. 그러면 뭐 해라? 얘 것만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 걸 버리고 얘 걸 버리고 얘만은 버리지 마라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 사람들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버린 물건에 대해서 전체 피해로 간주해서 비율제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공동훼손인데 뭐만은 우체국 간섭 물건만은 어떻게 한다? 예외로 한다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어린아이도 아니고 끝까지 자 우리 도착지까지 도착하게끔 하는 게 바로 공동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입니다. 아시죠? 개념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 간소의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자 요거는 체크를 하십시오. 어떨 때? 운송 중일 때입니다. 한번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고 뭐 고가의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재산은 이게 가장 크다라고 하면 자 법원에서 뭐 경매를 하든지 뭐 법원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채권자가 자 이걸 압류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집에 있을 때는 압류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게 벌써 뭐다? 우편 관세에 접수되거나 운송 중일 때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이 두 개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경우에는 어떻다?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편물의 우선 금액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막 이게 금액을 갖다 이러면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얘는 뭐다? 우편물은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 우선 금액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보다 먼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역시 이거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8번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밑줄 친 거,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요거는 여러분 일단 가볍게 보시기만 하세요. 근데 요 부분이 나중에 우리 금융파 때서도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뭐라냐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을 여러분들은 다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뭐 컴퓨터를 사는데 어떤 동의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성년자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있거든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행위 능력이 완전한 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미성년자만 하나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 즉 부모의 동의나 부모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가 자기가 돈이 한 뭐 100만 원 있다고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노트북을 자기가 샀잖아요.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미성년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하든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미성년자 같은 건 아직까지 어떤 법률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관념 자체가 좀 미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둔 규정이에요. 근데 미성년자가 자 일반적인 법률관은 그래요. 그래서 뭐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월세 계약을 하러 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대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동의나 대리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우편 이용 계약 관계에서는 자, 이때는 뭐라고 돼 있나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15, 15세 A가 자, 택배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우편국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한 15만 원치의 어떤 택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A가 그래요. 저 실은 생긴 건 이래도 15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15만 원짜리 택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 취소할게요 라고 원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 어떻다? 미성년자의 행위, 자,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어떻게?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주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뭐다?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보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거. 그래서 동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의를 얻지 않아도 나중에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혼자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동의나 대리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미성년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아하고 만취자, 유아, 만취자. 자, 이런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라고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의사 능력이란 말은 뭘 의사 능력이라고 하냐면 어떤 행위의 의미라든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자, 4살짜리 꼬마애가 되게 좋은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그래요. 아저씨가 이 핫도그 줄 테니까 그거 나랑 바꿀래? 네 하고, 걔는 먹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더 비싼 고가의 그 레고 장난감이랑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자유롭게, 내가 뭐 강박을 쓴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가지고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걔는 저희 핫도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건 뭡니까?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이런 유아라든지, 그 다음에 술 정말 많이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저씨, 제가 이거 줄 테니까 아저씨 지갑이랑 바꿀래요? 아저씨 술 막 취해가지고 나중에 뭐 실제로 뭡니까? 집 계약서도 뭐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서 이러한 사람의 법률 행위는 우리가 무효로 하고 있거든요. 무효로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아, 만취자, 실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우편 계약을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사람의 법률 행위도 무효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15만 원짜리 택배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내가 술이 취했거든? 그래서 그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나 제한 능력자의 행위나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도 다 뭐가 된다? 우편 이용 계약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법률적인 잘못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기 강박이라고 하시죠. 사기 이렇게 EX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나 이런 애가 우편 접수 창고에 왔는데 데스크에 있던 분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15만 원 이상 안 하면 못 나갈 줄 알아. 이러니까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겁을 먹고 알았어 이렇게 계약을 한 그런 경우는 뭡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잘못을 제외하고는 뭐 자기가 미성년자다, 술이 취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잘못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나오진 않을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우편 정보 제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편물을 여러분 보냈는데 그거 막 다 뜯어보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우리 법적인 차원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도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를 기본권으로 정함에 따라서 그 외 하위법으로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비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뭐 교도소 수감 중인 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뭐 안에 들어가죠. 조직 수개가 막 바깥에 뭐 지시 막 내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범죄 수사 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면 일반적인 좀 통신의 비밀의 어떤 자유를 갖다가 좀 제한할 수는 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아까 우리 서신 독점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우체국에서만 자, 취급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한 제도다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시고. 근데 서신이라고 무조건 여러분들 국가가 독점하는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게가 350g 이하. 그 다음에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등기 지급 서신. 요게 바로 뭐다?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서신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350g 이하고요.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 나중에 되면 여러분 이거는 다 잘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10배 이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지급 서신. 요 세 가지는 요게 범위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그래서 내가 뭐 서울 강남에 살든지 아니면 저기 낙도 산촌 지역에 살든지 모든 국민에게 자 적정한 요금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한 요금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금을 갖다가 제공해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뭐 일반적인 어떤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보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거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복습 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다? 서신 독점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상업용 서류 있잖아요. 본사 지점 간에 이렇게 배달하는 거는 몇 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것들? 12시간. 예, 그거 24시간 아니에요. 12시간 이렇게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편물 운송 요구권. 자, 요거는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한번 보세요. 우편 간선은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 맞죠? 그러니까 좀 배달 좀 해주세요. 운송 요구를 해주세요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경우는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운송 요구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무조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번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라든지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그 다음에 4번만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행위 능력 의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리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 서비스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편적 우편 영무란 말은 서비스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막 혼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뭐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우리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 범위를 갖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자, 보편적이니까 국민 누구나 이게 다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를 말하며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국 어느 곳이든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면은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있다면 제가 만약에 상권 오지에 있더라도 이걸 나한테 적정한 요금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나 하나만을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제공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형편, 재정, 그 우체국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누는 확실한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통상 우편물, 자, 2kg, 20kg 요걸 기준으로 자, 2kg 이하인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인 소포 우편물. 그다음에 요거에 어떤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 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법률에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7kg 자, 1.7kg짜리 어떤 서신이 있다. 근데
저기는 배달 안 해줍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kg 이하인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전국 어느 곳이든지 적정한 요금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그래서 이걸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돈을 갖다 삥땅 뜯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정한 요금, 국민에게 너무나 부담이,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 되는 어떤 적정한 요금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시로 알리고, 고시만 조금 체크를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그럼 일반적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2kg, 20kg보다 더 초과하는 경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 10kg짜리 어떤 서신 이런 게 있다라고 할게요. 통상 우편물이 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섬에 배달 안 해주다고 투정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투정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편 서비스의 우편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 자,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외의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우편 관세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점차 확장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시면 2kg 초과하는 동상 우편물, 그다음에 20kg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그밖에 요거와 관련되는 특수 취급 우편물 되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연구가 결합된 거. 그래서 전자우편, 팩스우편, 뭐 우편물 방문 접수. 왜 우리 집 방문해가지고 택배 안 가져가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우체국이라는 게 어떤 공익적 성격도 있지만은 기업적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의 이윤 추구라든지 어떤 그런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뭐 우체국에다가 팩스 서비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점차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보시면 우편 시설, 우표, 우편 엽서,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우편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그렇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딱 두 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 밖에 거는 다 뭐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확인 하나 볼게요.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선택적 구분되고요. 2번,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요 2번 개념 확인 문제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문제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집 보면 알겠지만 제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고요. 3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경우 2kg을 기준으로 보편적, 선택적, 소포 우편물은 20kg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여러분들 그 국내 우편 서비스 부가 우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나중에 우리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네,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막 한 달, 두 달 걸리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그 배달 기한, 딱 정해진 어떤 배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기간을 우리가 배달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이거는 좀 별표를 치시고 우편물 송달 기준과 관련해서 이거는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편지를 보내거나 일반적인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보낼 때, 자, 아까 제가 사랑하는 미자 씨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 며칠 정도는 소요가 된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아시겠죠? 접수한 다음부터 3일 이내에. 근데 자, 이길 특급. 이길이라는 것은 다음 날이라는 거죠. 이길이라는 것은 다음 날.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요거는 언제까지? 접수한 다음 날까지. 그렇고요. 근데 가장 빠른 거 당일 특급. 당일이니까 뭡니까? 내가 접수한 그날에 도착해야 되죠. 그날을 몇 시까지? 20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저기 섬 지역까지 어떻게 그 20시까지 돼요? 근데 당일 특급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일 특급으로 보내게 되면 접수한 날 오후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그렇게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수한 다음 날, 다음에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거기까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편에 보시면 제주 선편 해가지고 D+2일이라고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자, 배로 만약에 제주에
그 우리 그 2일 특급이나 등기 소포를 보낸다면 그 접수한 다음 날까지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플러스 2일이 더 된다, 소요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달 기한 관련해 가지고 통상우편물 1일 특급 등기 소포 당일 특급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배달 기한을 갖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3번 보시면 도서, 섬이죠. 섬, 상간, 오지 같은 그런 경우는 자,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자, 제가 죄송한데 저기 관할 지방 우정청장까지 했어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당 기간을 정하게 공고한다. 자, 여기 좀 빠졌네요. 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분들이 좀 꽤 나와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나올 거고 관할 지방 우정청장도 나올 건데 자, 상간 오지 같은 거 배달 지역이 이렇다 우리가 바로 배달할 수 없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그 동네 지역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배달 기간에 특례를 적용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외외를 갖다 우리 적용하는 곳은 누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 뭐 한 쭉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섬으로 이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는 그 동네 지역을 잘하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지방.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되어 있네요. 예외 규정은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 뭐 관보 규정에 따른 그런 관보들은 자, 배달 기한 적용을 예외시킨다라고 되는데 약간 우리 말한 송달 기준, 배달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 자,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 다음 날까지 배달 기한을 정하도록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 이런 예외적인 규정도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편물이 다음 날까지 배달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요 위에 있는 어떤 송달 기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갖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신문 같은 경우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관보 같은 경우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런 알림지 그런 것들은 자, 우리 이거 우편물 송달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거 정도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2008년도 기출이네요. 그래서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어떤 시험이든지 1회 시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시험이 가장 쉽고, 다음에 2길 오전 특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2길 오전 특급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삭제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그렇죠? 20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제 통상 우편물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우편물은 크게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 이렇게 나눴습니다.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에서 아까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2kg, 통상 우편물은 2kg을 기준으로 하고 선택적 우편, 소포 우편물은 20kg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과연 통상 우편물은 뭘 통상 우편물이라고 할까?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서신 등 의사 전달물. 자, 그러니까 서신이라는 건 한마디로 편지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편지입니다. 편지.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서신 등 어떤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우리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요거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통상 우편물이라고 그래요. 통상 우편물.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호.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요걸 말합니다.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다만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은 아까 우리 서신에서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독점이 되는 서신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의사 전달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의사 전달물이라는 것은 서신의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냥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 전달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예시 봤던 거 서신 그 독점권에 예외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의사 전달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신문, 정기 간행문줄, 잡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 전달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는데 자 소형 포장 우편물만 여러분들 이게 통상 우편물에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라는 것은 서신 등의 어떤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을 한번 볼게요. 자,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자, 수집하여 첨부된 우편물에 소인하는 때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언제? 우체국에 넣을 때, 그렇죠? 우체국에 투입한 시점,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봉함. 딱 붙이지 않고 발송하는 거?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진 않던데.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엽서 같은 경우는 봉함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는 경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 발송인이 우편물 내용의 신고 또는 개봉을 거부할 때는 그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보면 출제 당시에 여기는 옳은 질문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예 안에 뭐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열어보세요 했는데 못 열겠습니다. 이러면 접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임의적 규정인가 필수적 규정인가 그 의미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피를 거부했다. 그러면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의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보십시오.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은 접수한 때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 간서 발송인 사이의 우편물 송달 계약이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 참고 접수는 접수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규격 우편물의 요건이 지금 나오네요. 규격 우편물의 요건. 자. 자, 이거 여러분들 뭐 지금 암기하셔도 다 잊으실 다 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편지 봉투 그거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그 규격 우편물의 요건 그 관련해 가지고 그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투를 갖다 여러분들 뭐 특별한 사람한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참 봉투도 이쁘게 만들기도 쉽기도 하고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봉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한 규격이 없다 그러면 배달할 때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우편이 막 되게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규격 요건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 요건에 안 맞아버리면 접수를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은 제가 그 그림 관련해가지고 그 프린트물을 갖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그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걸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그냥 일단은 가볍게 그냥 숫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규격 요건 관련해서 세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로 같은 경우는 자, 90mm, 9cm에서 130mm, 13cm까지 이렇게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90에서 130.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인데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그 수업 시간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막판에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 같은 경우는 140에서 235. 자, 여기 나중에 235라는 요 말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235. 당연히 여러분들 최대 규격도 있어야 되지만 최소 규격도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이벤트 한다고 막 편지를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최대 규격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0.16mm에서 최대 5mm 그러니까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규격 있다. 규격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편지는 어떻게 해라? 직사각형 형태로 해라라고 되고요. 그다음 이 무게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무게가 최소 3g에서 최대 50g까지. 자, 3g에서 50g까지. 3g에서 50g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g에서 50g.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재질은 종이로 해라. 철판으로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종이로 해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 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창문 봉투는 여러분 여러분 그 통신용 공구 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창문 봉투. 봉투가 이렇게 투명한 그 셀로판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우편 그 번호 숫자가 여러분들
자, 6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5자리 우편번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당연한 말이에요. 수취인의 우편번호 그런 것들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일체의 가려짐이 없어야 되고요.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 규격 및 위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 이게 우편번호를 썼는데 너무 막 이런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나중에 지워지거나 뭐 구겨지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뭐 3mm, 자 3mm에다 좀 체크해줘. 상하 좌우 최소한 3mm 이상의 어떤 여백을 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위치는 어디다가 해라? 위치는 뭐 요 바깥에 주소, 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보면 우편번호 이렇게 쓰는 난이 이렇게 쓸 겁니다. 우편번호 쓰는 난이 그 주소라든지 성명의 아래쪽에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소한 수취인 기재 영역 그 너비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편번호 말고는 딴 거 쓰지 마.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는 당연한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격이라든지 그 제한 중량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면과 내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문자 도안 표시의 발광 형광이라든지 인강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봉할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봉투 붙일 때 뭡니까? 풀 많이 쓰잖아요. 그죠? 풀이라든지 접착제를 사용하지. 근데 대신 저기 뭡니까? 스탬플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핀, 리벳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용하지 말아요. 이거는 본인 우편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이렇게 걸리면서 뭡니까? 다른 우편물 파손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붙일 때는 어떻게? 제일 좋은 거로 보면 풀로 딱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풀이라든지 접착제 같은 그런 걸로 딱 붙여라 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편물의 앞뒤라든지 상하 좌우 이런 거를 완전하게 봉해가지고 안에서 우리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바깥에서 우리 볼 수 없도록 꺼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거고요. 다음에 특정 부분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들 없게끔 해라. 당연한 거고요. 다만 종이, 수입 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 같은 경우는 자 원래는 뭡니까? 이게 봉투가 있으면 이렇게 만지면 뭐 도드라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점자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야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한다라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계 처리를 위해서 여백을 어느 정도 둬라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격은 자 지금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안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만 이렇게 좀 보시고 이게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것을 추가할 때 지금은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아까 우리 봉하는 어떤 봉투 같은 거 그거와 대비되는 우편 엽서입니다. 엽서. 엽서는 요즘에 워낙 사용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자, 최소 90에서 120이라고 되어 있네요. 90에서 120. 허용 오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연차에는 편집이 이렇게 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규격은 똑같네요. 보세요. 6, 90, 90. 그다음에 왼쪽도 140, 140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그 최대 허용 규격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0, 170이고 당연히 이것도 역시 직사각형 형태고 이거는 이제 봉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무게. 자, 이게 중요하죠. 최소 2g에서 최대 5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봉투에 넣은 거는 아까 50g까지 가능하지만 이거는 5g까지 가능할 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재질은 종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우편 기록이나 표면 뭐 그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규격 정도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사제 엽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예쁘게 우리 엽서를 만들 수 있는데 사제 엽서 만들 때 뭘 해라? 참고해라. 여기 있는 규격 요건을 참조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권장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참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다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색상은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무슨 색? 흰색이나 밝은색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그다음에 종이의 재질이라는 것은 자, 이 70g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상 그다음에 불투명도는 75% 이상 그다음에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가 20%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재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70g 이상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재질. 그러니까 너무 얇아도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투명도하고 불투명도. 이걸 잘 보시면 불투명도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봉투 같은 거 할 때는 안에 속이 훤히 비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투명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불투명도가 몇 퍼센트? 75% 이상이 되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에 게 훤히 비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창봉투, 창문 같은 경우가 안에 비치면 안 되면은 창봉투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봉투라는 것은 안에 우리 그 명세서 같은 거 거기에다가 주소 딱 찍고 그냥 봉투를 그 창봉투를 통해서 우리가 주소를 보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봉투 같은 경우는 20% 이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불투명도가 75%, 20%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십시오. 좀 얍삽한 문제 같은 경우는 불투명도가 아니라 투명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투명도 75%. 숫자만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갔는데 투명도 75% 아싸 맞췄는데 한숨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투명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볼게요.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고 우편 요금을 납부 표시, 우편 요금 납부 표시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봉투 뒷면 우편 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에 2분의 1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우리 어떤 것을 기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봉투 같은데 너무 난잡하게 쓰지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이제 기재할 수 있는지 4번은 꼭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봉투의 뒷면이라든지, 다음에 우편 엽서의 기재란이라고 딱 따로 정해진 그 부분이라든지, 자, 띠종이 앞면의 밑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자, 띠종이 부분을 좀 생각하세요. 띠종이.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책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띠 이렇게 쓰면 띠종이 이렇게 포장을 할 때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른 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앞면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2분의 1 정도. 뒷면은 전체 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할 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은 2분의 1. 앞면의 윗부분에 2분의 1, 뒷면 전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우편물의 뒷면에만 가능. 우편물의 뒷면, 그리고 우편 엽서는 허락된 부분에만 광고 기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엽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광고 목적으로 만드는 어떤 광고 엽서 그런 것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허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광고가 가능하다. 가볍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우편 엽서 같은 경우는 평판 오프셋으로 이렇게 인쇄를 하고, 다만 사제 엽서는 제외한다.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자, 가볍게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띠종이 같은 경우, 자, 원하는 사항은 앞면의 윗부분하고 그 다음에 뒷면 전체에다 우리 원하는 부분 표시할 수 있다는데, 띠종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신문 형태의 전기 간행물용 같은 경우는 세로와 가로의 어떤 길이가 뭐 이렇고요. 다른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로 그렇게 해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사항.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을 해야 되고요. 신문 형태의 경우에는 발송일의 주소, 성명, 우편 번호는 어디다가 적을 체크를 하십시오. 신문은 어디에다가? 뒷면에다가 기재하라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문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전기 간행물 크기가 A4지보다 작다면은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한다. 뭘 기준으로? A4지 이하이면, A4 이하면 그때는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하고, 다만 접어둔 상태가 평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도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자, 여기 근데 굵은 것이랑 몇 줄 많이 쳤는데, 근데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굵은 글씨 위주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광고 엽서, 이 파트를 여러분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광고 엽서. 자, 잘 보세요. 광고 엽서라는 건 제가 만약에 회사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회사의 여러 마케팅, 뭐 광고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엽서에다가 우리 회사의 어떤 뭐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시중에 우리 선물로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 엽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면 있어서, 자, 정확하게 첫 번째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광고 우편 엽서는, 자, 발행 신청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자, 10일 이내 먼저 체크를 하십시오. 10일 이내에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누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엽서라는 거는, 자, 신청자 있잖아요. 우리 기업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행한다? 기업에서는 뭐를 할 뿐? 신청서만 제출할 뿐이고, 근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고 10일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발행을 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 이걸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신청자가 발행하는 게 광고 엽서가 아니라 우편 엽서는 누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우편 엽서는 사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광고 우편 엽서 여러분 사제해버리면 뭡니까? 막
막 되게 난잡한 그런 엽서들, 그러면 그림도 막 이상한 것들 막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우편 엽서는 뭐다? 사제. 개인이 만들 수는 없다. 사제.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2개 정도만 하십시오. 그래서 광고 우편 엽서, 발행은 우정사업본부, 그 다음에 사제할 수 없다. 이 2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당연히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뭐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 양속을 해치고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해치는 내용. 뭐 광고하는데 요즘 뭐 옛날 뭐 소주 광고하듯이 뭐 그런 그림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규제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보세요, 여러분들. 자,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1번 볼게요. 우편물의 무게가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2번 우편물의 봉투, 봉함 방법은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된다. 3번 우편물의 표면 및 내용물은 편편하고 균일해야 된다. 4번 우편물의 봉투 세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잠깐만요. 제가 여기 다른 그 기출 해설지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다 내용을 일단 보니까 뭡니까? 얼핏 맞는 것 같죠? 근데 1번 한번 보십시오. 예? 그죠. 우편물의 무게 같은 경우는 봉투를 넣어서 하는 경우는 아까 몇 g에서 몇 g까지 했죠? 최소 3g에서 최대 50g이고 엽서 같은 경우는 최소 2g에서 최대 5g이었죠. 최대 5g. 그래서 요게 뭐 일단 어쨌든 1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소포 우편물로 가네요. 소포 우편물. 소포 우편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통상 우편물을 제외한 거예요. 아까 통상 우편물이 뭐가 통상 우편물이라고 그랬나요? 서신과 같은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소포 우편물은 이거 제외한 게 바로 소포 우편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편적 우편 서비스냐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몇 킬로그램? 20kg을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 대상 이제 보시면 아까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같은 거 이런 거 이외에 물건을 보장한 게 소포라는 것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보장한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백지 노트 요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여러분 노트가 있어요. 노트. 자, 이게 노트라고 하겠습니다. 노트에 물론 정말 쓸말이 많아가지고 노트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백지 노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 전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뭘로 취급해야 하나?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소포로 그냥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지 노트는 그냥 의사 전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포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에는 자, 여러분들 자, 규모가 규격이 작은 어떤 소형 포장 우편물, 아까 소형 포장 우편물은 아까 어디로 갔습니까? 통상 우편물로 갔잖아요. 그죠? 통상 우편물로 가고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형 포장 우편물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포 우편물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그 서신 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 아시죠? 네. 그렇죠. 오늘 그럼 그거 아는 것도 큰 거 하나 배워가네요. 자, 소포 우편물에 원칙적으로는 자, 서신을 포함할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 인터넷에 어떤 물건 딱 구매하면 어떻습니까? 뭐 갑자기 뭐 신발 같은 거 하나 샀다 그러면 옆에 뭐 뭐 초콜릿 하나 넣어주고 사탕 하나 넣어주고 우리 제품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메모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등은 함께 넣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작년 기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서신은 안 되지만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감사 인사 메모라든지 그런 거는 소포에 같이 동봉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확인 한번 볼게요. 국내에 소포 우편물의 취급 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최대 중량은 30kg입니다. 최대 중량은 30kg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2번 노트, 사진, 거래 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아까 뭐라 했죠? 통화는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통상
우편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로 가니까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시고 나머지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건데 그냥 1, 3, 4번은 그냥 그렇게 확인하시고 일단 2번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치고는 좀 쉬운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막상 또 시험장 가니까 여기 막 제가 뭐 오랫동안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지금 보면 당연하죠. 30kg 이하 소포 우편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30kg가 아니라 그렇죠. 20kg.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습니다. 2번 20kg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은 뭡니까? 그렇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일반 우편물의 송달 기준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지만 물건과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은 함께 넣어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 자체가 몇 개 제외하고는 다 지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던 지문을 그대로 지금 옮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우리가 뭐 편지 같은 거야 그 위험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소포 우편물 그 안에 뭐 독극물이 들어갈지 아니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포물을 접수함에서 가지고는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순서 내용품을 문의하겠죠. 안에 뭐 들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그 택배 보낼 때 그렇잖아요. 안에 뭐 들었어요? 뭐 깨지기 쉬운 건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폭발물, 인화물질 이런 것들은 금지 물품이다. 그래서 다른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을 여부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의심 우편물은 뭘 한다? 개피. 자, 뭐죠? 개피. 열어달라는 거예요. 한번 안에 확인해보자라는 거.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할 때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거절할 수 있다. 자, 여기는 거절까지만 썼는데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내용물은 괜찮은데 이게 뭐 포장이라든지 그런 게 잘 돼 있는지 잘 묶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 때문에 뭡니까? 막 김치 국물이 터져가지고 막 다른 우편물 손상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편물의 포장 상태 이런 것들도 검사하고 그러면 이제 접수 검사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금을 징수를 합니다. 요금 징수. 그래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우리 무게를 주로 하잖아요. 무게를 갖다 따져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무조건 현금으로 줄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용카드라든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뭐 이런 거 실제로 뭐까지 가능하다? 훈합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 정도만 가르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 요금은 우표, 현금 뭐 이런 것도 수납해서 처리하고요. 착불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달 요금을 그래서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 요금을 수납하고 세입 처리한다. 뭐 이거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의 대상은 통상 우편물 2회. 그러니까 소포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 2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이다. 자, 서신은 어디로 가버려요? 통상 우편물로 가지 소포 우편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소포 우편물의 내용품에 관하여 접수 검사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개폐하여 내용품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개피를 요구한다 그랬죠. 개피 열어주세요 하지. 임의적이란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우편 간사가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그렇게 내용물을 확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개피를 요구했는데 절대로 이 사생활 막 그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절대 못 보여준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접수 거부하면 되지. 그걸 굳이 뭡니까? 뜯어가지고 보여야 돼?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의심 우편물에 대해서는 접수를 개피 거부한다. 그럼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등기 소포와 보통 소포와의 차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우체국에 어떤 걸 갖다가 접수할 때 그렇잖아요. 등기로 보내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보낼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로 보내면 아무래도 뭡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래서 수신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등기라는 것은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는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에 대한 기록이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십시오. 기록이 된다. 근데 일반 소표는 기록하지 않고요. 근데 영수증은 뭡니까? 당연히 둘 다 교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점 뭐다? 굳이 찾는다면 영수증이 교부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이다. 아시겠죠? 심지어 뭐 이렇게 나와요. 등기 소표는 영수증이 교부되지만
일반 소포는 영수증이 교부되지 않는다. 그럼 왠지 또 막 시험장에 가면 또 여러분들 갑자기 막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는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 2번 요금 납부 방법 관련해서 등기 같은 경우는 뭐 현금 당연히 납부가 될 거예요. 다음 우표 납부.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등 뭐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자 현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근데 이제 우표 납부, 우표 첩부 요 정도의 구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우표 납부, 그 다음에 일반 소포는 우표 첩부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저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좀 지난번에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좀 스스로 좀 이렇게 커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식이 쌓이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우편 납부 요금 납부 방법은 같죠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학생이 저기 등기 소포는 우표 납부고 일반 소포는 우표를 첩부해서 보내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랑 이게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꼼꼼하게 좀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음영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아까 어떤 경우만 등기소포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우편을 보냈는데 중간에 그게 뭐 잃어버리거나 안에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은 얼마 청구하느냐? 우리 뒤쪽에 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가취급 수수, 반송료, 그러니까 반송료 같은 경우 반송됐을 때 등기소포는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라는 거. 일반 소포는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부가취급 관련해서도 등기 소포는 부가취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포는 가능하지 않다. 근데 참 외우기 쉽죠. 등기 소포는 여러분들 다 된다라고 보시고 다만 공통적인 것마다 그렇죠. 영수증 납부하고 그 다음에 금액 지급 방법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럼 당연히 뭐 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등기로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 그거 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보통 소포에 대해서 이제 일반 소포란 말을 쓰고 일반 등기 통송은 등기 통상 이런 말을 쓴다라고 작년에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는 방문 소포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차량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KPS라고 해서 우체국 택배라고 돼 있는데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택배 물건을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그 브랜드명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게 이제 방문 접수, 우체국 택배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 관련해서 우체국 택배는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의 브랜드로서 업무 표장이다라고 해서 코리아 파설 서비스라고 해서 KPS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방문 접수의 종류와 관련해서 개별 택배, 계약 택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보니까 그 주변에 보면 어떤 어떤 상품을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보면 뭐 택배사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을 갖다가 엄청 싫더라고요. 그런 거는 뭡니까? 계약으로 가야 되겠죠.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전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개별은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 한번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제 물건 이거 어디 보내려고 하는데 와주시겠어요? 하는 게 바로 개별 택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는 개별 택배와 계약 택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방문 접수 지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 이것도 전국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방문 접수는 당연히 뭡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아니라 선택적 우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서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시내 배달구, 그래서 그 외에 뭐 우체국장이 실시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방법,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체국 택배는 전화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전화가 와주세요. 당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소까지 나와 있네요. 이포스트 KR을 통해서 방문 접수 신청을 하면 방문 접수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기, 부정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아까 그 계약 택배를 하는 경우는 전화 따로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온다라는 그 말인 거고요. 다음 4번 좀 체크를 하셔요. 그래서 요금 수취인 부담, 착불도 가능하다. 근데 이건 당연 상식적으로 우리 보시면 아까 그 물건 파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5,000원 미만인가요? 그런 거 하면 수신자 부담, 수취인 부담 이런 식으로 요금 수취인 부담, 착불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방문 소표 기표지 및 접수 번호는 창구 접수 소포 번호하고 구분되게 하라. 그러니까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랑 우리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거랑 구분되게 하라. 여기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에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야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또 계속 또 공부를 또 하셔야 되니까 뒷수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그 1시쯤에 그렇게 1시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